이왕이면 뭐 1순위로 볼 수 있는 건 S&P 500 나스닥은 ISA 계좌 안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을 일단 제1 목적으로 해주시는 게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. 자, 두 번째로는 연금 계좌 안에서 만약에 S&P 500 나스닥을 투자를 했다. 그리고 나서 많은 이익이 생겨서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다 해지해서 찾게 되면 이때는 세금이 조금 많이 붙기는 합니다. 16.5% 정도의 세금이 붙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건보료와 금융소 종합과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아요. 그냥 16.5 세금 깔끔하게 떼고 그냥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김범곤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. 그럼 결국에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개별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에 별 관심도 없으시고 네, 맞습니다. 대부분 이제 ETF 그리고 뭐 배당 이렇게 해서 좀 꾸준히 오래 가져가자라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S&P나 나스닥 이게 어찌 보면 지수 투자의 대표니까 네. 이쪽으로도 많이들 하시고 싶으실 텐데 여기도 뭐 상품이 되게 많아요.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보통 이제 S&P 500 나스닥은 사실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다라는 걸 대부분 잘 모르고 계세요. 그러니까 이제 해외 직투했을 때는 그냥 양도소득세니까 뭐 다른 소득이 합산 안 되는 건 아는데 국내 상장 해외 ETF들 중에서 기초자산이 S&P 500 나스닥이다. 수익 많이 나면 그만큼의 세금도 붙습니다. 네. 그래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다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가끔 이런 분들도 계세요. 나는 실제로 배당 받은 게 없는데 네. 왜 세금이 많이 나오는가라고 했을 때는 보니까 S&P 500 나스닥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실현하신 거예요. 그러니까 차익이 생기니까 다 배당소득세로 잡히고 걔가 뭐 1천만 원 넘어가면 건보료에 영향 줄 수 있고 또 2천만 원 넘어가면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S&P 500은 일반 주식 계좌에서의 투자는 피하는 게 가장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. 네. 자, 두 번째로는 연금 계좌 안에서 만약에 S&P 500 나스닥을 투자를 했다. 그리고 나서 많은 이익이 생겨서 나중에 그냥 한꺼번에 다 해지해서 찾게 되면 이때는 세금이 조금 많이 붙기는 합니다. 16.5% 정도의 세금이 붙는데 그래도 중요한 건 건보료와 금융소 종합과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진 않아요. 네. 그냥 16.5 세금 깔끔하게 떼고 그냥 과세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연금 계좌를 보통 미성년자들 자녀 계좌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자녀 입장에서 한번 돌이켜 보면 내가 성년이 됐을 때 연금 계좌에 목돈이 있다라고 하면 왠지 건드릴 것 같지 않으세요?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저 같으면 해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. 그래서 차라리 이제 해지를 하더라도 한번 세금적인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그래도 깨게 되면 16.5% 세금은 부과받게 된다. 자, 그리고 ISA 계좌의 경우는 일단 그래도 가장 유리합니다. 세율 자체가 뭐 200, 400 또 비과세되는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9.9%의 세금이 붙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1순위로 볼 수 있는 건 S&P 500 나스닥은 ISA 계좌 안에서 장기 투자하는 것을 일단 제1 목적으로 해주시는 게 세금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고요. 다만 이제 납입할 수 있는 한도가 역시나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돈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ISA 계좌 용도는 납입 금액 1억 원 기준까지가 이제 맥스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. 그다음에 아예 그냥 뭐 투자 이민 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해외 직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뭐 발생되는 모든 세금에 대해서는 나중에 매매 차익 생기면 22% 세금을 떼게 되어져 있거든요. 다만 이제 뭐 다른 세금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근데 숫자로만 쭉 보게 되면 일단 세율은 해외 직투가 가장 높습니다. 22%로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일반 주식 계좌에서의 이익은 다른 세금에 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S&P 500 나스닥은 일단 연금 계좌나 ISA 계좌에서 주로 투자를 하시되 나는 또 납입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국내 주식 계좌보다는 차라리 그냥 미국의 해외 직투 쪽으로 가서 차익에 대해서 그냥 22% 세금 떼는 게 오히려 세금을 또 줄일 수 있는. 그러니까 저 직투하는 분들은 좀 뭐 소득이 많이 높거나 아니면은 뭐 네. 투자 금액이 뭐 억 단위가 넘어가는 분들 네, 네. 그런 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좀 약간 좀 돈이 많은 분들은 아예 직투가 차라리 그냥 속편합니다. 세금이 네. 깔끔하니까. 네, 어차피 뭐 연금 계좌, ISA 계좌에다가 담아 놓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모르고 일반 주식 계좌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. 네네. 네, 그때는 생각 외로 그렇죠. 원치 않은 세금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. 배당 소득이 뭐 합산돼서 네, 그러면 막 세금 엄청 나옵니다. 엄청 네. 나오죠. 네, 그럴 거면 이제 미국으로 바로 투자하는 게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돈이 될수 많으면 있습니다. 직투. 그게 아니라면 이제 차근차근 이제 뭐 쌓아가는 배당, 형태들은 연금 계좌나 IS에서 해라 이렇게 좀 나왔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 해외 ETF도 있고, 네. 그리고 이제 직접 투자도 있고, 요거에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.
국내 상장인데 또 굳이 뭐 S&P를 여기서 왜 이걸 사는 거야? 막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. 일단은 뭐 그 국내 상장 해외 ETF를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는 거랑 미국에서 직접 투자하는 거의 차이는 일단 세금적인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. 네. 세금이 있는데 일단 뭐 국내에서 투자하는 거는 매매 차익이 배당 소득세가 과세되는 거고요. 그다음에 해외에 직투했을 때는 22%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해외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커 보일 수는 있으나 과세 체계상 분류 과세되는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익에 다른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22%와 15.4% 정도의 차이가 발생이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이제 거래 시간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반 주식 계좌는 사실 낮 시간 동안에 자유롭게 이제 매매를 하면 되는데 해외 직투는 아무래도 늦은 시간 거의 뭐 밤 12시 이후부터 보통 이제 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잠을 좀 이렇게 설치면서 투자를 좀 즐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성향상 맞진 않더라고요. 네. 잠은 제때 자야 되니까 이 거래 시간이 너무 이제 뭘 투자해도 사실 동일한 기초 자산이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건 사실 좀 피곤하더라고요. 중간 중간에 어차피 움직임은 똑같잖아요. 네,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. 주가는 뭐 연동은 똑같이 되게 돼요. 다만 이제 뭐 환율적인 영향들도 좀 있기는 해요. 왜냐하면 해외 직접 투자했었을 때에 이제 발생되는 환전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 변동에 따라서 나중에 다시 원화로 환전했었을 때 또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냥 S&P 500을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일단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선택하되 이왕이면 일반 계좌보다는 그래도 절세 계좌 만약에 절세 계좌를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융 자산이다라고 하면 이때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가장 유리하다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. ISA 계좌가 있는데 굳이 일반 주식 계좌에서 그 해외 ETF를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.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ISA가 있습니다. 있는데 네, 그냥 거기 안에서 최대한 누리는 게 세금적인 그거 하다가 부분들. 이제 돈이 커지면 그냥 직투로 가는 게. 네, 근데 낫다. 직투할 거면 차라리 그냥 ETF보다는 또 그냥 개별 종목이 좀 낫지 않을까. 사실 뭐 시장을 추종하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차라리 해외 직투는 그냥 미국의 개별 종목들의 투자를 좀 중점적으로 해주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좀 좋지 않을까.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거든요. 국내 상장 네. ETF들 통해서요. 그래서 좀 이렇게 번거로운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배제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S&P 500 나스닥은 절세 계좌가 안 된다 이러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쪽에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ISA에서는 해외 개별 종목은 투자가 안 되는. 네,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. 아쉽게도 이제 국내 주식만 투자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또 ETF로 다 할 수 있어서 그래서 국내 상장 ETF를 그냥 ISA 계좌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미국 시장에 직접 뭐 S&P 500 투자하느니 그리고 사실 비싸요. 한 주에 네. 400달러, 뭐 500달러 막 이렇다 보니까 사실 한 주 사는데 막 5, 60만 원씩 필요하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면 뭐 2, 3만 원이면 사실 한 주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보유 주수를 좀 늘리는데도 국내 상장 ETF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분할 매도를 해도 뭐 좀 낮고 네, 뭘 네. 해도 한 주 단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. 그 꽤 많은 분들이 이제 젊은 특히 이제 청년 세대 쪽에서 이제 돈이 이제 막 모아가는 와중이다 보니까 네. 뭐 목돈을 만들려면 좀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에 뭐 레버리지도 쓰고 특히 이제 요즘 같이 막 뭐 주식 시장 좋으면은 이건 레버리지 안 쓰면 바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레버리지 상품 투자는 좀 어떻게 보세요? 일단 레버리지로 돈을 버신 분들을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. 근데 되게 재미나게도 잘 파셨어요. 그러니까 운 좋게 잘 팔았다.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. 결국에 꾸준히 적립하고 나서 그러면 1배짜리, 2배짜리, 3배짜리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.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요.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레버리지가 사용되는 그런 종목들이 좋은데 중요한 건 내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빠져나갈 수 있냐. 이게 사실 핵심 사항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단기적인 목적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레버리지 성과가 좋은데 근데 항상 그 레버리지 성과와 일반 그 1배짜리 ETF를 비교하는 때는 항상 성과가 좋을 때만 비교를 당연히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, 그래서 하락할 때는 또 한없이 하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좀 권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네. 그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나름 또 투자 방법이 있어요. 그래서 매일 한 주씩을 삽니다. 매일 사서 목표 수익률을 정해내요. 예를 들어 뭐 나는 10%다, 나는 20%다라고 하면 매일 사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뭐 10%, 20% 도달될 수 있거든요. 그때는 그냥 모두 다 파는 거예요. 근데 전부 다 이익 실현하고 다시 매일 한 주씩 꾸준히 사게 되면 주가는 이제 평균적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좀 더 쓰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그 지루하면서도 좀 느린 투자들을 좀 하는 방법.
방법들은 한 번쯤은 좀 레버리지 투자를 좀 해보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는 이제 변동성이 이제 이게 익숙해지잖아요. 그러면 다른 종목들 상품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. 이때는 공격적으로 사람이 아까 바뀌게 같이 뭐 되더라고요. 4% 이자 준다 그러면 뭐 이제 네, 이제 참을 수 호방기 없죠. 끼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경험을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혹시라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렇게 이익 실현을 내가 잘 못하거나 했을 때 혹은 어느 정도의 시장에 대한 타이밍들을 잘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는 되려 손실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점도 그러니까. 꼭 기억해 저 주셔야 되겠습니다. 레버리지를 썼는데 상승장을 맞췄을 때 그 도파민이 엄청날 거거든요. 저게. 맞습니다. 근데 거기다가 이제 좀 더 태울 걸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. 네, 그러다가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꺼내다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역시나 또 물리게 되는 그런 조심을 상황들이 해라. 생길 수가 네. 있습니다. 환 해지하는 게 있고 뭐 H 붙은 거 있고 안 붙은 거 있고 막 네, 이러잖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환율에 노출되는 게 좋은 건가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좀 맞았기도 했는데 네. 또 환율 떨어지면 어떡하지? 이런 걱정도 있고. 근데 환율은 어차피 못 맞춘다 뭐 이런 생각이 그냥 해지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?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섞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섞어라.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의 기초자산인데 하나는 H가 있고 하나는 H가 없는 형태에서. 네. 그래서 사실 기초자산의 가격은 동일하게 움직일 건데 지금같이 이제 환율이 막 1,450원, 60원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. 이랬을 때는 이제 환차손이 되려 발생되는 구간들도 생길 수는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이제 장기 투자는 사실 환노출을 권장하는 이유는 시장이 안 좋을 때 환율이 어차피 올라가서 어느 정도 그 리스크를 좀 해지해주는 역할들을 하니까 네. 장기 투자에서는 그래도 환노출이 유리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환율까지도 나는 좀 고려한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애매한 구간에서는 환 노출과 환 해지의 종목들을 모두 다 매수를 해주시고요. 그다음에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수익률 차이가 확실히 나거든요. 네. 그때는 만약에 환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환 해지 상품을 정리하고 다시 환 노출 상품으로 매수하는 그런 과정들도 좀 해볼 수는 있는데 근데 뭐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렵습니다. 쉽지 않죠. 그럴 거면 네. 저는 차라리 환 노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되 내가 왜 환 노출을 했었을까는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어느 정도의 위험을 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 해치 수단으로서의 환 노출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 뭐 우리나라가 어떤 뭐 위기 상황이 딱 올 때 보면 환율이 막 튀어버리니까 네. 그런 것도 노릴 겸해서 네, 그냥 맞습니다. 장기적으로 가실 때는 환노출이 낮다. 이 미국 지수 투자들을 대부분 이제 많이들 권장도 하고 네. 그거 해가지고 성과도 좋았었는데 실제로 그걸 이제 장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사람이 또 없어요. 네. 이제 작년, 재작년만 해도 이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다가 이제는 또 미장 탈출은 지능순이 돼버리고 막 이러는데 네.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면 돈을 더 벌겠지만 또 안 될 수도 있고 이 미국 주식 지수 투자 뭐 이런 것들 할 때 이거 좀 갈팡질팡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일단 뭐 사람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. 최근에도 이제 미국 지수에 열심히 투자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이제 국내 시장을 좀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좀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았을까? 애초에 국내랑 해외를 적절히 섞었으면 중간 이상은 무조건 갔을 텐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국내 시장이 안 좋으니까 다들 국내 시장의 자금들을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망설이셨거든요. 근데 또 역시나 이제 현재는 이제 미국 시장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상대적인 걸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저희가 보통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연평균 수익률은 1년 단위의 수익률인데 네. 연초가 되고 나서 국장은 올라가고 그리고 미국 시장은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미국이 좀 더디거나 앞으로 좀 성장 가능성이 좀 없다라는 좀 이게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막상 S&P 500을 팔고 만약에 국장으로 옮겨갔을 때 또 지나고 나면 또 국장이 또 고점이잖아요. 또 이렇게 물리게 되면 이 자발적이지 않는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또 하게 되는 네.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뭐 3, 4년씩 뭐 계속 장기 투자했던 분들도 많죠. 그래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 들고 있대. 만약에 신규로 뭐 우리나라 걸 좀 넣어야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적립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형태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행을 쫓다가 사고 팔고 이러한 행위들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결국에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내 계좌는 실질적으로 지수보다 수익이 낮은 경우들을 네. 종종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사고 파는 행위보다는 새로운 종목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또 적립식으로 꾸준히 좀 쌓아가는 형태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뭐 리밸런싱 한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냥 해외 100% 투자하고 있는데 올해는 뭐 국내 지수에 좀 일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은 좀 종목을 비중을 줄여서 이제 국내로 분산하는 이런 형태의 네. 투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좀 젊은 나이대 투자와 또 이제 노후를 이제 곧 맞이를 해야 되는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뭐 50대 차이
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젊으신 분들은 다양한 분들을 좀 봤는데요. 정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내가 저축할 수 있는 모든 여력들을 그냥 미국의 대표하는 지수에 혹은 뭐 나스닥에 그냥 무조건 매수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다음에 50대 분들은 이제 나중에 자금을 언젠가는 꺼내 써야 된다라는 그런 인출에 대한 목적들도 좀 갖고 계시기 때문에 30대는 좀 공격적으로.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돈이 들어와야지 사실 버틸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뭐 단기적으로 2, 3년 안에 쓸 목돈을 자꾸 그 변동성이 큰 뭐 이러한 지수에 투자된다라고 하면 사실 못 버틸 확률들이 있어요. 그래서 소액이더라도 먼 미래로 보낼 수 있는 자금들은 공격적인 투자. 다만 내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사용할 돈들 보통 저희가 3년 정도 얘기하거든요. 3년 내에 쓸 돈들은 주식시장에 데리고 오지 말아라. 걔는 언젠가는 써야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이렇게 미래로 보낼 수 있는 납입 여력이 되는 것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조금 선호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50대 이후부터는 이제 좀 돈의 속성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여유 자금에 대한 투자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조금 위험한 자산의 비중을 높여도 되는데 나중에 꺼내다 쓸 용도의 자금들은 사실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면 도박에 가까울 수가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5년 뒤에 돈을 뺄 거다라고 했을 때 5년 뒤에 시장이 좋을지 나쁠지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자금들이 위험 자산에 갔었을 때 결과는 두 개거든요. 좋거나 나쁘거나. 근데 그거를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보수적인 형태의 그래서 그래도 보통 권장드리면 한 안전한데 그래도 한 50% 위험한데 50% 정도만 하면 사실 적정선에서의 이익은 분명히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출을 앞두고 있는 이런 목적에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젊다 이러면 사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물가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투자들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. 크게 벌려고만 생각하는데 크게 버는 거에 투자하면 무조건 크게 잃을 수도 있는 거라서 네. 이게 무조건 뭐 성장세가 높은 거에만 한다는 건 이제 좀 어렵고 다만 이제 젊으신 분들은 또 버는 돈이 또 있으니까 네. 그걸로 좀 이제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.